총을 든 병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2019년 12월 평양 근교 군부대 처형장 중좌 계급장을 단 내가 감독관으로 서 있을 때였다. 반역자 처형 명령이 떨어졌고 5명의 사수가 일렬로 섰다. 그중 막내 병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눈을 알아봤다. 내 아들 성혁이었다. 20살. 이제 막군에 입대한 지 석 달째. 아버지인 나는 그날까지 몰랐다. 내 아들이 정치범 처형 사수로 선발됐다는 것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성혁의 눈이 나를 스쳤다. 발사, 총성이 울렸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지금 서울 노원구 LH 임대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탈북한 지 4년. 한국에서 나는 더 이상 중좌 동무가 아니라 북한 식당 주방장이다. 하지만 이 자유가 있어 감사하다. 40년을 북한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6시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맹세했다. 수령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일상이었다. 의심은 곧 죽음이었고 충성은 생존의 조건이었다. 중좌까지 올라간 나는 모범 군인이었다. 당에 충성했고 명령에 복종했다. 하지만 그날 아들의 떨리는 손을 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충성한 게 아니라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이었다. 성혁은 그 후 3개월 만에 탈영했다. 나는 그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2020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성혁이 탈영한 지 2달째였다. 보위부는 나를 매일 신문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나는 정말 몰랐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전우가 찾아왔다. 그는 속삭였다. 성혁이가 두만강 근처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 3일 후면 보위부가 움직인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나는 40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었다. 평생 외쳤던 충성 맹세를 버렸다. 그리고 2월의 추위 속으로 걸어 나갔다. 온성에서 두만강까지는 도보로 6시간. 어둠 속에서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조국을 배신하는가? 아니면 아들을 구하는가? 답은 명확했다. 조국이 먼저 우리를 배신했다. 성혁을 찾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그는 버려진 탄광갱도에 숨어 있었다. 비쩍 마른 몸, 동상으로 시커멓게 변한 발. 나를 보자 그는 울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결정했다. 함께 강을 건너기로. 다음 3일간 우리는 도강을 준비했다. 22년 군 경력이 빛을 발할 때였다. 두만강 경비는 삼엄했다. 5분마다 탐조등, 2시간마다 순찰조, 강 양쪽의 철조망. 하지만 나는 국경수비대의 근무 체계를 알고 있었다. 중좌로 복무하며 여러 번 시차를 갔었으니까. 문제는 경비병이었다. 아무리 경계가 느슨한 시간대를 노려도 탐조등은 계속 돌아간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2년 전 함께 근무했던 하급 장교 한 명, 리소희. 그는 온성 국경수비대로 전출을 갔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병으로 죽은 뒤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찾는데 하루가 걸렸다. 2월 13일 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만났다. 경비대 막사 뒤편 어둠 속에서 중좌 동무.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다. 북한 돈 50만 원, 중국 위안화 3,000위안, 그리고 금반지 2개.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내일 밤 11시 7번 초소를 부탁합니다. 리소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탐조등을 끄겠습니다. 그 안에 건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얘기하지 맙시다. 그날 밤 나는 성혁에게 말했다. 내일 우리는 강을 건넌다. 성혁은 두려운 눈으로 물었다. 아버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성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2월 14일. 두만강은 2월에도 완전히 얼지 않는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영하 15도. 밤 11시 정가. 탐조등이 꺼졌다. 지금이다. 우리는 뛰었다. 얼음물이 가슴을 찔렀다. 성혁이 비틀거렸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거의 다 왔다. 정확히 4분 30초 만에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뒤돌아보니 탐조등이 다시 켜졌다. 우리를 보내준 그 병사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살았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안도보다 공포가 먼저 왔다. 중국 옌벤 지역.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우리는 600일을 숨어 살았다. 브로커가 소개해준 조선족 마을의 한 창고. 사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아들과 나는 하루 한 끼로 버텼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즉시 북송된다. 발견되는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다. 한국행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려면 일해야 했다. 우리는 1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나는 중국인 행세를 하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성혁은 식당 설거지를 했다. 돈을 모았다. 그리고 2021년 6월 드디어 브로커에게 연락했다. 갈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루트는 이랬다. 옌벤 윈난성 쿤밍 라오스 태국 항구. 총 4,500km. 기차, 버스, 도보로 한 달 반. 가장 위험한 구간은 라오스 태국 국경이었다. 메콩강을 건너야 했다. 2021년 9월 14일 밤, 브로커가 우리를 강변으로 데려왔다. 어둠 속에서 작은 나무배 한 척이 보였다. 모터가 없었다. 모터 소리 나면 태국 경찰이 듭니다. 노 저어서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노 하나씩을 쥐어줬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메콩강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물에 손 담그지 마십시오.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성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추위와 총알이 두려웠다면 메콩강은 보이지 않는 공포였다. 배에 올랐다. 나와 성혁, 그리고 브로커까지 셋이서 노를 저었다. 강물은 검었다. 달빛조차 제대로 비치지 않았다. 노를 저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찰랑, 찰랑.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성혁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 한가운데쯤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철석. 우리는 노 젓는 것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브로커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노를 저었다. 30분이 걸렸다. 마침내 태국 쪽 강변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태국입니다. 경찰 만나면 무조건 코리아를 외치십시오.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야 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국 경찰에 잦은 신고했다. We are from North Korea. We want to go to South Korea.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말했다. 두만강을 건넌 지 정확히 19개월 만이었다. 태국 방콕 이민국 수용소. 우리는 그곳에서 7개월을 보냈다. 경찰은 우리를 수용소로 보냈다. 그곳에는 북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 나이 든 부부, 젊은 여성들, 우리 같은 부자,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까지 왔다. 자유를 찾아서 좁은 방에 20명이 함께 잤다.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었다. 하지만 하루 3끼를 주었다. 쌀밥, 국, 반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사였다. 처음 밥을 받아든 날, 성혁이 울먹였다. 아버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북한에서는 옥수수죽 한 그릇도 귀했다. 중국에서는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버텼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3번 따뜻한 밥이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다. 한국 영사관과 연락이 닿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진원 확인,
서류 검토, 면접,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그 사이 같은 방에 있던 북한 사람 2명이 먼저 한국으로 떠났다.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배웅했다. 7개월째 되는 날, 드디어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다.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혁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40대 중년 남자와 20대 청년, 부자는 그렇게 울었다. 2021년 10월 7일, 우리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하늘 위를 난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걸까? 혹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나는 불안했다. 그리고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멈춰섰다. 공항이 너무 컸다. 천장이 높고 유리창이 넓고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성혁이 화장실을 가리켰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화장실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바닥에 물 한 방울 없고 변기는 하얗게 빛났다.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세면대, 따뜻한 온풍기. 이게 화장실이에요? 성혁이 물었다. 나도 믿기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공공화장실의 문도 제대로 없었다. 중국 수용소에서는 칸막이도 없는 구덩이였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한참을 화장실 안에서 서 있었다. 그냥 서서 둘러봤다. 이게 우리가 온 나라였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10월의 서울은 맑았다. 차들이 질서 있게 달렸다. 신호등이 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다. 건물마다 불빛이 환했다. 두만강을 건넌 지 600일, 중국에서 숨어 산 날 560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온 252일, 총 812일의 여정이 끝났다. 처음 보는 자유의 하늘이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매일 싸워서 얻어야 했다.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한국에서의 4년은 북한에서의 40년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처음 3개월은 국정원 조사였다. 22년간 북한군 중자로 근무하며 알게 된 군사 정보들을 모두 털어놨다. 군부대 배치도, 무기 반입 루트, 상급 지휘부의 내부 사정, 40대 초반까지 체제 안에서 살았던 나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국정원 조사 기간 동안 우리는 숙소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었다. 첫날 저녁,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쌀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나물 반찬 5가지, 그리고 고기가 접시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성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드세요.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는 40년을 북한에서 살았다. 군인이었지만 배급은 부족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이 전부였다. 고기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그것도 손톱만 한 크기.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제육볶음을 한 점 입에 넣었다. 달고, 짜고, 매웠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 성혁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밥을 3그릇씩 먹었다. 고기는 접시를 2번 더 가져왔다.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다음 날 간식 시간에 초코파이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성혁이 물었다. 초코파이요. 드셔보세요.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다. 성혁은 그날 초코파이를 5개 먹었다. 나는 3개를 먹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초코파이를 먹었다. 질리지 않았다. 몇 개를 먹어도 또 먹고 싶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초코파이 좋아하시나 봐요. 한 박스 드릴까요? 성혁은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웃었다.
국정원은 내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인정했다. 기본 정착금 외에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에서 12주간 교육을 받았다. 한국어, 컴퓨터, 민주주의, 자본주의. 50대 가까운 나이에 초등학생처럼 배웠다. 정착금은 1인당 700만 원, 주거지원금은 1인당 1600만 원, 우리 둘이면 총 4600만 원, 그리고 내가 국정원에 제공한 군사정보 보상금까지 합치니 우리에게는 꽤 목돈이 생겼다. 정부에서 LH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줬다. 노원구 공릉동, 전용 면적 36약 11평짜리 영구 임대아파트. 주거지원금으로 보증금을 내니 월세는 6만 원이었다. 40년을 군막사와 관사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겼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웠다. 나는 북한에서 중자였다. 부하 200명을 지휘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내 경력은 0이었다. 이력서에 북한군 중좌 22년이라고 쓸 수 없었다. 50대 초반, 경력 없음, 북한 사투리. 나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다. 처음 1년은 성역과 함께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돈이 있었다. 정착금과 군사정보 보상금. 2022년 11월 우리는 결정했다. 식당을 열기로. 북한 식당, 평양면옥, 노원구 상계동에 25평짜리 가게를 얻었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주방기구. 우리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었다. 메뉴는 평양냉면, 온반, 두부밥, 김치밥. 내가 북한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만들었다. 성혁이 홀 서빙을 하고 나는 주방에서 요리했다. 지금은 2025년 11월, 한국에 온 지 4년째다. 평양면옥은 이제 상계동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다. 하루 매출 평균 80만 원, 한 달이면 2,400만 원.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면 순이익이 700만 원 정도 나온다. 성혁은 2년 전부터 식당 일을 돕지 않는다.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2023년 2월, 성혁은 검정고시를 봤다. 만점으로 합격했다. 같은 해 11월, 수능을 봤다.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2024년 3월, 성혁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이었다. 등록금은 전액 면제, 정부에서 생활비도 지원해줬다. 지금 성혁은 대학 2학년이다. 학점은 4.2, 여자친구도 생겼다. 같은 과 한국인 여학생. 처음 만났을 때 성혁의 사투리를 신기해하더니 지금은 둘이 평양냉면 먹으러 우리 가게에 자주 온다. 나는 여전히 주방에 선다. 매일 아침 7시에 식당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는다. 하지만 최근 직원 한 명을 뽑았다. 탈북민 아주머니.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 가끔 북한 생각이 난다. 4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었으니까. 지난주 성혁이가 물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두만강 건넌 거. 나는 주방 창문 밖을 봤다. 상계동 저녁 거리가 보였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아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다. 그날 밤 성혁이 총을 들었던 순간 나는 이미 선택했다. 충성보다 인간을, 체제보다 아들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